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지금까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26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정은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명동. 건물마다 빈 점포가 즐비합니다. 고깃집은 매출이 폭락했습니다. 그 사이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 가게 리모델링 하려고 빌린 은행빚 2억 원, 코로나로 정부가 지원한 빚 1억 8천만 원, 그걸로도 안 돼서 카드빚 등 7천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카드를 빌려가지고 카드로는 1,0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한 70, 80만 원 원리금 나오잖아요. 이 삶인지 이게 지옥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사들도 줄줄이 망해갑니다. 작은 여행사 사장님은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 사무실 안쪽에 동전 빨래방 기계를 들여놨습니다. 그래도 빚이 계속 쌓입니다. 자영업자들 대출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5천만 원. 저희가 집이 조금 오른 상황이어서 그걸로 해서 대출을 또 1억을 받았죠. 벌써 대출만 2억인 거죠.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빚 갚는 기한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씩 벌써 4번이나 미뤄졌는데 9월이면 이 조치도 끝납니다. 그렇게 시간만 늦춰놓은 빚이 133조 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부실 대출 문제를 배드뱅크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실 대출만 취급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악성 채무는 탕감해주거나 장기간 나눠 갚게 해주는 겁니다. IMF 체제가 2001년에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 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2003년 카드 대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등 지금까지 4차례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나오는 걸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기자, 아까 조금 전에 리포트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부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나라들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비교한 표인데요. 네.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국내 총생산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큰 나라입니다. 중국, 유럽,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 심각한 거는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2년 만에 16% 늘었습니다. 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라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부실해지면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고 또 정부가 떠안아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 더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그 소상공인들의 빚들도 문제지만 더 큰 위험은 바로 영끌에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금리가 워낙 낮아서 돈 빌리기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현재 지금 982조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야 할 이자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자 부담이 큰데 만약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해지겠죠. 빚내서 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배드뱅크 같은 아이디어도 있던데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지 않도록 속도라도 좀 늦춰줘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5에서 6% 정도로 묶었고 실제로 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막았잖아요. 네.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LTV나 DSR 같은 그 대출 규제들을 일부 풀어주는 걸 검토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 살 수 있게 뭐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신호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작년 8월부터 벌써 5번이나 올랐습니다. 1.75%, 9달 만에 3배 반이 올랐는데요. 역대 금리 인상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건 물가 때문인데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2%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10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더니 4월에 4.8%를 기록했습니다. 5월 물가는 5% 넘게 오를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4.5%로 높여 잡은 대신 경제 성장률은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물가 잡으려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닐까? 한국은행은 물가가 더 급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대출 이자 부담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네, 이러면 최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년 차 워킹맘. 작년 6월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13억 원 주고 샀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 4억 3천만 원, 신용대출 1억 7천만 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부 맞벌이 수입은 한 달 850만 원, 대출이자만 30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아이 교육비 150만 원, 아이 봐주시는 부모님께 100만 원, 보험료, 관리비, 가스비 100만 원, 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신용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자가 납입이 안 됐다. 나는 충분하게 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막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인데 그게 다음 달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 맞죠. 배달앱은 평소 쓰던 거에 30-40%로 줄어든 것 같고 뭐 냉장고가 벌써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9조 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은 3조 원씩 늘어납니다. 벌써 5번이나 금리를 올렸으니까 늘어난 이자 부담은 15조 원. 대출자 한 사람당 8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최소 50만 원 정도는 이자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애들이 한참 클 나이라서 다른 항목을 줄일 수도 없고. 이자 부담만 커진 게 아닙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서 집집마다 식비 지출도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사도 보통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되긴 해요. 다른 건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식비는 줄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생각에 한 개 살 거 2-3개씩 사기도 합니다. 지금 올리브유 하나하고 포도씨를 2개를 살 생각이고요. 조금 비축을 해놓으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왜요? 자꾸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최소 2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저래 적자에 허덕이는 집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